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이 첫 안건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예상보다 빨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설명이 계속 꼬이는 모습입니다. 명쾌하지 않으니 자꾸 해명에 해명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법사위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의 탄원서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왼쪽엔 민주당 위원 9명이 나왔는데 오른쪽 국민의힘 위원석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까지 야당 10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첫 안건은 최상병 특검 법안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이 크게 3가지였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대상이 6개로 확 늘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특검 법안을 곧바로 법안 소위로 보내 심의에 들어갑니다. 통상 법안이 올라오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두지만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법사위 문이 열리자마자 야권이 특검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민수 의원님. 네. 최상병 특검 법안은 민주당은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 이유는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 뜻이 밝혀졌죠. 그리고 최해병이 순직한 지가 다음 달 19일이면 만 1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밝혀졌습니까? 밝혀지고 있는 거는 이른바 대통령과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다. 예. 3번 했고 그때 그 사건 기록이 회수돼 오거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거나 항명죄로요. 기소되지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정황상 개입한 게 아니냐. 또 축소나 은폐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으로 밝혀야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어떤 혐의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한번 21대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쓰셨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또 폐기시켰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이제 22대 국회에 첫 당론 법안으로 우리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절차에
오늘 법사위가 돌입을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은 법대로 국회가 운영이 되고 과거의 관례보다 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국민들이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 민주당이 지금 앞장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누가 집권당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네. 상임위 구성도 하고 꼭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그런데 이제 특검 법안에 대한 심사에는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는데 그렇다면 아예 법사위에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 움직이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당연히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조속하게 원구성에 합의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일방적으로 독주하게 되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 지금 108석의 소수정당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과거 21대 국회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제2요구가 되기 때문에 108명 중 8명의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의 원구성이 교착화된 상황과 별개로 최해병에 관련된 이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도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요청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이 여당과 함께 그 다음 수순에 대한 절차를 나아가는 게 네.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특검 법안 처리 절차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법사위의 법안 소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그래서 이 원래는 법사위 소위 전에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보여 위원님, 이 숙려 기간까지 생략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숙려는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이 숙려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일하고 싶은 국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법안이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거칠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부결로 돼서 찬성표가 많아지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운영위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말씀으로는 일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3군데 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수석이나 이렇게 불러서 견제 비판하려고 하면 못 나오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과방위는 MBC마저 이제 친윤 방송인 KBS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보이콧 빨리 끝내고 22대 국회 개원하시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네. 김 의원님, 제가 오전에 아주 그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처리까지 단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라거든요. 맞습니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 국회의장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게 된다면 마음먹는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처리 통과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그때 모든 상임위원장, 국회 부의장까지 다 민주당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법안 처리를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 통과시키는데 며칠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 숙려 기간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반대되는 정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기보다도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반대되는 목소리를 담아서 수기하고 논의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겠죠. 근데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꽝꽝꽝 이 법안을 처리 통과시키면서 세상이 변혁시킬 만한 대단한 일인 것처럼 당시 민주당은 자축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귀결됐던 예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 먹으면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 아픈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자, 다시 이 특검 법안으로 좀 돌아가 보죠. 21대 폐기 법안의 수사 대상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은폐, 무마 회유 여부,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을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사안,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 호주대사 임명 등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입니다. 전 의원님, 네. 개혁신당은 이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 찬성 입장입니까? 먼저 우리 개혁신당은 아까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정한 소수 정당 우리 개혁신당입니다.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영향력만큼은 거대 여당보다 더 낫다고 보는데 우리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시면서 그 최상병을 특검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고 여당에다 제안을 하고 만약에 받으면 법사위를 주면 어떻겠느냐까지도 제안까지 했을 정도로 우리 당은 지금 방금 현재도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 세 가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찬성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이라는 게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호주대사 임명, 사임까지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한 내용, 예. 정황상 개입 의혹이 있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통화 직후에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이 정권 실세들, 정권의 핵심 기관들이 모두 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개입을 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개입의 실체, 본체가 어디냐를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특검법에서는 당연히 저게 들어가야 되고 그 통화 직후에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총선 전에 정말 분노가 터지는 또 계기가 됐는데 호주대사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이 우리 최혜병의 순직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또 사건 회수가 되는 과정들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수사 과정에서 뭐 특검이 임명이 되고 특검 보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으면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정말로 이 수사의 축소와 외압 그리고 은폐 의혹의 핵심적인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자랑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병민 의원님, 지금 야당 중심의 입법 활동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선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의석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숙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 강행 처리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무조건 공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법안까지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다면 이게 너무 과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가 진행됐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네. 갈 수도 있거든요. 국민적 여론을 얻어가는 게 결국 정치의 본연의 힘이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게 민주당 입법 독주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최상병의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심정을 적어본다.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지난주에 대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고 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분께 혹시 대전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 물론입니다. 네,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머니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년 정도 참으셨는데 예.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고 해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께 온전하게 최상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네. 그 묘역만 보면 사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꼭 가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머니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역시도 특검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밝혀야죠. 그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들이 민주당의 당론 1호로 법안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저런 절절한 편지를 쓰신 걸로 봅니다.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혹은 커지는데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보수 정권을 자청한다면 국군 장병, 해병대원의 이 억울한 죽음을 먼저 나서서 밝히겠다고 나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해병대 전후에 그 절절한 목소리 못 들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겠다. 폐기된 다음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심판, 제가 차마 그 용어가 너무 강경해서 제가 쓸 수 없는 단어까지 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검법이 또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 통과됐는데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힘자랑? 이 표현이 맞습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 예. 무슨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은 수백 건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합의해서 국정 운영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야당하고 협조 한번 받았습니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되고 국민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거부권 벌써 14번 썼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썼습니까? 특히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관련된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전후에 대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부권 계속 쓰고 이런 법안마저도 또 폐기시켜버리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 거부할 날 멀지 않아 옵니다. 네. 자, 최상병 어머니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선처도 요구를 했거든요. 어제 박대령 재판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은 재판을 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최해병 죽음에 책임이 있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총선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 박정훈 대령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지금 조국 대표는 국방위 소속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특검과는 별개로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사안을 따질 예정입니까? 예,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나온 뒤로 저희는 바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전화 압수수색해라. 예.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빨리 확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김건희 여사 품에 폭 안겨 있고요. 김 여사와 대통령의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밝은 분위기 속에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권익위 결론을 두고 불을 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습니까?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익위가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고자 조사도 딱 3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2월 26일에 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직접 전화를 저희한테 줬었어요. 3분 이내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신고인 뭐 신분이나 이런 거 담당자 이름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정보들 하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건의의 권익을 지킨다는 풍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권익위 항의 방문했죠. 추가로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진상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이렇게까지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온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왜 있습니까? 핵심 사안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신고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뭐 박절하다는 표현도 쓰였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서신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명품백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뭐 보관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기자 해봤습니다만 보관 창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6개월을 이거 끌었습니다. 참 제가 좀 치졸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응급 헬기 이용했다고 누가 신고하니까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막 배경 밝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6개월을 끌다가 내놓은 게 이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김 여사가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선물 하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종결 처리했는데 국민들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더 필요하다. 네. 이런 여론만 커질 겁니다. 네. 결국은 그런 또 행위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권익위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 혐의가 없는데 소환을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혐의가 있는지 조사는 제대로 했답니까?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이런 결론은 예견이 됐었는데요.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이고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한 검사 출신 후배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 위원들한테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미리 참고 자료라고 해서 주면서 결론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둘 다 종결 결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또 최재형 이 세 분을 모두 종결 처리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 선택지는 김건희 여사만 종결을 하자. 그 선택지를 주고 나서 이 전원위원들한테 골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는 건 아예 선택지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전원위원들 중에도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 규명이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건데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서도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익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하고 해명하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권익위원회가 판단하는 내용들이 국민적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예.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법의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가 너무 무리하고 성급하게 결론 짓기 전에 검찰의 수사 상황으로 이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권익위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같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런 백들을 받아도 관계없는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물음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법의 이름은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듯이 과거의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인해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의 권익위원회가 지금 있는 법적 미비 사항들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법적 미비 사항들이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의 의견들을 함께 담았더라면 지금처럼 국민들께 지탄받는 권익위의 현재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 의원님. 네. 청탁금지법 보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지요. 대신에 공직자에게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부정부패의 시장을 확 열었다. 부정부패 시장을 열었다고요? 네.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권익위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권익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한 표 차로 갈렸다고 합니다. 권익위 구성을 보면 15명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수 의원님, 네. 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나마 아까 우리 김보여 의원도 얘기했지만 양심이 있거나 좀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세간에 휘자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 예. 결정을 보면서 이제 배우자가 공직자를 남편으로 둔 배우자들, 뭐 부인을 뒀던 이런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방법으로 뇌물 받으면 되겠네. 그럼 뭐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겠네.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국무총리가 제청을 했던 그걸 떠나서 예. 제대로 국민권익위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했다면 저는 만장일치로 이번 사안을 수사기관 이첩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도적 부분까지도 건의를 해서 입법을 요구하자. 이렇게 네.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사안을 종결 처리를 하고 자기들은 손을 떼겠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종결 처리했으니까 다시 또 이걸 주워 담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부담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검찰 인사도 있었고 언제까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뭉개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권익위가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래도 검찰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하고 조사하는 김에 주가 조작 의혹 문제랄지 전반적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조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참여연대가 신고자인데 권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권익위 부끄럽다라는 글자가 적힌 참여연대 이런 종이도 붙여놨고 또 디올백을 저렇게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쇼핑백이죠. 전 의원님, 아까 부패 시장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권익위가 하는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초의원인데 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일반 시민들을 만날 때 대부분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은 또 권익위의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그간 그래 왔는데 이제는 국민 권익위를 저도 믿을 수 없고 국민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위에 한번 말해봐라라고는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지금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가 특검법안에 대해서 더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꼴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바로 특검으로 건너가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더 큰 부담감이 생기겠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가 내세웠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면 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적 눈높이와 여론들을 또 안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소환조사 여부부터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방식, 조사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인 결정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이 권익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더 한 단계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한 단계 끌어올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눈높이를 맞춰주게 된다면 그다음에 특검을 주장할 빌미가 없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가 또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야권을 위주로 하고 있는 특검 주장들이 더 거세질 것이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무한 반복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사 문제를 끌어당겨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매우 국민들의 민생과 좀 동떨어진 상태 속에서 정치가 정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주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군요. 반론이 하나 있는데요. 예. 검찰이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 조항이 없는 사람을 이미 기소를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조국 대표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중에 한 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내용은 조국 대표의 딸이 어느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만큼의 금전적인 혜택을 조국 대표가 받지 않았느냐. 따라서 유죄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이미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검찰은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저는 꼭 지켜볼 겁니다. 같은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공모를 해서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고 또다시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소 대 창작.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기소가 됐습니다. 당의 입장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참 그 검찰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인가요? 이번에도 예. 북한을 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압수수색할지 모르겠는데
뭐 또 수단과 방법을 쓰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논평을 내면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만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쌍방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20억 원을 대납해놨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기소가 안 됐죠. 아예 사라졌습니다. 흔적 없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들 몇몇 참모들하고 당직자 얘기하면서 그러더군요. 왜 그 사람이 내 변호사비를 냅니까 도대체? 좀 있으면 정말 이거 터무니없다는 거 드러날 겁니다. 진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은 그 동남아 어느 국가에 있다가 압송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이재명과는 일면식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되더니 뭐 800만 달러인가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기업인이 또 주가 조작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혐의를 많이 받고 처벌까지 받았던 그런 기업인이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을 위해서 그 100억 넘는 돈을 선뜻선뜻 냅니까? 사업가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저런 분들은 특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기소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속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원 내부 보고서랄지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술로만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1심 재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근데 그 핵심 진술을 했던 분이 지난해 3월과 4월에 진술이 180도 바뀝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그 딸의 오피스텔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그걸 쌍방울에서 뭐 3억 원인가 4억 원짜리를 구해준 뒤로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처럼 지사가 연루된 것처럼 진술을 바꿉니다. 어떠한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국정원 진술, 내부 보고서 그리고 또 진술 세미나라고 했던 그 내부의 진술자들 이런 것들이 이번 재판에는 전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1심 재판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는데 저는 이건 결국은 터무니없음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재판부가 내린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 대로 바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에 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수사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겠죠. 근데 명확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104번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성태 부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 내의 하나 사입은 것밖에 인연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김성태 회장의 얘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다. 그 내용들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채택이 된 것이라 보고 그 중간에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임명권자로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의 자리였고 그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도 쌍방울의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고 경기도의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네. 증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으로 건넨 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여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200만 달러의 영수증까지 있고 쌍방울에서 범행을 공모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의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애들까지 다 소설로 치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까? 네. 검찰의 가장 비판적인 것으로 보이는 조국 혁신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치 검찰의 정치적 수사입니까? 저는 앞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화영은 이화영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변호사비 대납이 언제 방북 비용으로 바뀌었나. 세 번째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언제 해소됐는가. 요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론이 보일 것 같고요. 예.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전 의원은 어떠세요?
뭐 앞에서 세 문단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세 문단으로 정리를 예. 하면은 대북 송금은 불법. 그렇다면 진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따져보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과정을 좀 네,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직 수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정치 검찰이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자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대변인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자분들 오늘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총선 전날까지 재판부에 세우는 이런 검찰들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했는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 가고 많을 때는 뭐 이틀 가고 또 반나절 나가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 헌정사의 야당 대표로서 최초로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이끌어낸 야당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뭐 대표는 창작 소설이라고 저는 창작도 아니에요. 저거는 터무니없는 삼류 소설을 쓰고 있는데 네. 저 가지고 억지 기소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일이 없고 저는 뭐 우리 김 의원께서 그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4번 나왔다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어때서요? 그래서 그럼 그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였지 윤석열 지사였습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사였으면 제가 볼 땐 1,004번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온 거 하고 예전에 윤석열 검찰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또 몇십 번 나왔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몇백 번인가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문 대통령이 혐의가 입증됐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정치적 공세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예. 하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쌍방울이 북한과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정말 광물 사업할 때 본인들이 선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김성태의 공소장과 안부수의 재판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는 모든 게 배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진다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유력한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한 줄로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의 반론을 한번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법 리스크가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가 더 얹어지게 된 건데요. 제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내용은 어디 갔냐 말씀 주신 내용들은 여기에 대북 송금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는 부분들과 충분하게 다툼을 통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만큼 1심 재판부가 그 내용들을 판결해 줬다는 것이고 근데 그 사법 리스크 중에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위증교사예요. 예. 이것은 그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만 가지고서도 제일 첫 번째로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가 그 당시 영장 전담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를 두고 있는 나머지 여러 재판 중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위증교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까지 선고됐으니 지금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모든 것들을 검찰의 정치 검찰 수사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팽팽한 의견의 대립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감사드립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주요 인물인 임성근 사단장이 탄원서에 적은 문장인데요. 정치권에선 격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최상병이 어디 무슨 6.25 전쟁 나갔습니까? 아니면 최상병이 지금 어디 뭐 무장공비 소탕 작전 하다가 지금 사망했습니까? 앞서 지난 10일 임 사단장은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탄원서에서 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하면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장은 정말 좀 사라져야 된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며 여야가 빨리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며 임 전 사단장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유 전 의원은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최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며 예비역 육군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밤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기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이제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당대표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의 기소는 답정 기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작년에 같은 동일 수원지법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또 해당 그 동일 범인, 동일 인물과 동일 사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배제한 채 또 이 국정원 문서 등의 국가기관의 공식적 공인된 문서는 모두 배제한 채 검찰 측의 논리만 전적으로 인정한 점, 여러 이 사건 조작과 회유의 과정, 또 국정원이 여러 공작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의심되고 실제로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등의 구체적인 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사건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상했던 일이고 충분히 감당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두환 정권 시즌 2다라는 말씀을 최근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사실 이 전두환 정권은 정말 불통의 대명사, 또 체육관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의 예우도 박탈한 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하긴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국가 R&D 예산에 대한 삭감, 또 이번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과정, 또 여러 이번에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 또 민생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저희가 여러 이 불통의 과정, 또 시행령 통치 과정, 또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또 여러 심지어 이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까지 수사 외압을 하는 과정 등 하나하나 제가 뭐 읽기엔 너무 많은데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태원 참사 등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국정 전반적인 이 정말 너무 많은 이 파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는 아주 무서운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국정기조의 전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불통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또 22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3대 국회의 이 청문회 국회, 50 청문회 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빗대서 이 전두환 정권 시즌 2라면 저희도 50 청문회 시즌 2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것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으로 지금 삼는 것은 뭡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7월 27일이 되면
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순직 1주기가 됩니다. 예. 오늘 또 어머니께서 이 정말 간절한 편지를 쓰셔서 호소를 해주셨는데요. 부디 억울한 또 죽음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네. 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지 또 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왜 이런 이 구속 수사의 위험까지 몰리면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지 정말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조치를 해제하고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피의 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킬 뻔했다가 호주 대사도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경호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전화 통화할 정도로 과거에는 지금 저희가 뭐 국방부 차관이나 국가안보실 2차장 정도 선에서 혹은 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나 이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도의 통화로만 총선 전에 밝혀졌었는데 예. 지금 새롭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 전방위적인 전 부처로 지금 이 수사 대상의 외압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매우 슬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가 특검을 해서라도 네.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우선으로 삼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논의를 하셨죠. 법사위가 열렸고 이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사위 보이콧했거든요. 그러면 좀 설득해서 같이 동참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만 보이콧했나요? 22대 국회 개원 자체를 보이콧했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도 참 이 국회 개원을 위한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죠. 할 의지도 할 권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불참했습니다. 본회의를. 네. 그리고 나서 상임위 불참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 초유의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적은 있어도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 기억에는 아무튼 없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22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뭐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던데 우원식 의장이 사퇴하면은 뭐 이 국회 참여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시 선출을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튼 본인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텐데 뭐 여러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분명한 의지와 철학과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개점 휴업할 수는 없다. 이미 국회의원의 임기는 시작했고 여러 개혁 입법 과제와 민생 입법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제한법도 풀어야 되고요. 네. 코로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유예 법안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이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여당이 무책임하게 국회를 보이콧하기엔 매우 지금 엄중한 시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당원 개정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렇게 언론들에선 표현하는데 당내 반발이 꽤 있습니까? 일단 오늘 당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17일 월요일에 중앙위원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헌과 당규의 내용이 좀 다소 다르지만 이 여러 가지 이 약간의 논쟁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건강한 논쟁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도 수렴했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최고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혁신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과제들 또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여러 미비점들이 드러났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큰 논란 없이 이제 중앙위원회도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통과는 됐지만 과정에서 오늘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했는데 왜 지금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원래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종합적인 이 당무 발전 방안이라든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3월에 원래 통과시키고 이미 제안을 했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당내 상황이 복잡해서 또 총선 이후에 하자라는 총의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총선 이후에 합시다라고 했었고 저는 총선 직후에 당헌당규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달여 또 고심 끝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국회 개원에 발맞춰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선에 임박해서 혹은 뭐 다음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항상 임박해서 하면 논란이 더 증폭됩니다. 원래 닥쳐서 하면은 또 후보군이 가시화되거나 어떤 결과가 예상이 가능할 때는 훨씬 갈등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가시화되기 전에 아무런 뭐 그런 객관적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특정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수임은 분명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님도 아마 오늘 발언을 통해서 나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정치적 과정들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 존중하고 또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정책위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도 솔직히 맞다. 다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급박한 정치 일정의 변동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다양한 이 정당은 이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이 정치권이나 정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정당 불신이나 정치적 혐오에 근거한 당원 당규를 좀 삭제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번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 이 예외가 없는 이 엄격한 강행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주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되는 이 25조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 복원에 대한 88조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당대표 임기를 사퇴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당원 당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 복원 조항이다. 그리고 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예외로 정할 수 있는 정당이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개정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원치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2주 전에 최고위에 보고할 때부터 좀 부정적인 의견이셨고요. 예. 사실 그때도 제가 당원당규 TF 단장으로서 개인이 부담스러운 문제와 제가 이 당원당규 개정 과정에서 원칙을 세웠던 건 정치의 사법화를 근절하고 정당 혐오나 정치의 불신을 근절하는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이 당원당규 개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는 원칙을 세우고 하는 건데 이 개인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좀 저는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고요. 예. 이 최고위에서도 부정적이셨고 또 의원총회 이 제안이나 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도 항상 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엊그저께 최고위나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사실 부정적 의견을 내시긴 했습니다. 본인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했지만 여러 최고위원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시에 상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 전국 선거도 대선이라고 해석할 줄 알았는데 또 지방선거로 해석하는 또 분들이 계셔서 그런 또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듬기도 하고 많이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지금 8월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면 지금의 당 대표직은 후보 등록 전에 일단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이 나옵니까? 아마 7월 초중 정도 가면은 이 전준위가 구성이 되고 예. 전준위가 전당대 일정을 구성하고 나서요 후보 등록을 개시하면 후보 등록 전에 아마 입장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다시 도전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나가십니까? 네,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당위원장 쪽으로 네. 준비 중이시군요. 지금 국회가 두 동강 났다. 이게 오늘 한 언론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었죠. 야당에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정말 없는 겁니까? 저는 국회가 두 동강 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는데 예. 나라가 5동강, 10동강 나게 생겼는데 국회가 2동강 난 게 우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카이스트 박사 하시는 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요. R&D 예산을 지금 뭐 거의 5조 2천억 정도 삭감을 했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삭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뭐 어떤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산들, 지금 소방관과 군인분들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수 펑크는 56조에 이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게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도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처절하게 하다못해 싸워서라도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지금 코로나 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유예했던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R&D 예산에 대한 복원하자 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겨우겨우 요청해서 한 6천억 정도 복원하는데 그쳤습니다. 5조 2천억 삭감했고요. 과기부 예산만 1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기본적인 이 저소득층이거나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은 경제가 어려울 때만큼은 좀 도와주자, 도움이 돼야 된다 국가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나온 입장은 전 알지 못하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좀 그러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시당위원장 도전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자부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팩트체크를 게재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대체로 주장과 반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팩트체크를 원한다면 검증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국회 요구에도 단 한 건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하죠. 전 국민이 팩트체크에 매달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청소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의 종말. 로보락.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 M. 야놀자 놀데이. 60일간 매일매일 최신의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런 게 있었나? 최신식이죠.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Miss Dior, the new parfum, Dior.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